시작하겠습니다. 퀴즈킷 핸즈온 세션 느낌으로 하고요. 네, 그 기존에 말씀드렸던 그 목차랑은 조금 다른 걸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퀴즈킷의 그 가장 기본 틀인 그 샘플러랑 에스티메이터라는 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원래 옛날에는 퀴즈킷에서 그냥 그 어떠한 양자 컴퓨터로 실행할 건지만 설정하고 거기다가 닷런 그 런 메소드만 돌려서 회로를 넣어주면 이제 알아서 실행을 시켜줬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그런 백엔드를 양자 컴퓨터를 지정해줄 뿐만 아니라 그걸 샘플러 혹은 에스티메이터라는 걸로 감싸가지고 보내는 걸 많이 추천하고, 그리고 백엔드 런 그냥 단순히 돌리는 거는 이제 퀴즈킷 다음 버전에서는 곧 사라질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더 복잡하지만 좀 더 좋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샘플러랑 에스티메이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한테 코드 파일들이 있어서, 준비해둔 코드 파일이 있어서 그거 틀고 시작할게요. 여기다가 없나? 네. 꼭 제 거 그 가상환경 세팅해둔 거 틀었고, 그 다음에 바로 VS 코드에서 코드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두 가지 파일을 준비했는데 커서가 네. 이거는 무시해주세요. 이걸 안 지웠네. 네, 제가 다른 거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서. 네. 그래서 퀴즈킷 101 여러 가지 자료를 짜깁기 하고 한국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제가 추가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인데, 잠시만요. 파이썬 인터프리터 하고, 이제 코드 돌아가겠네요. 네, 그래서 퀴즈킷 101 이걸 시작할게요. 이거 초록색으로 잘 변했고, 청록색인가? 하여튼, 네. 그래서 일단 필요한 패키지들 전부 다 임포트를 해주겠습니다. 임포트를 하고, 그래서 퀴즈킷이란 무엇인가?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퀴즈킷 SDK는 양자 컴퓨팅을 위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프트웨어 스택으로 2,000개 이상의 포크스, 그다음 8,000회 이상의 컨트리뷰션, 요 3조 개 이상의 양자회로 실행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트릴리언 단위라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해서 양자회로 만드는 방법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조금 더 확대를 할까요? 이렇게 보시면 다음과 같이 퀀텀 서킷, 이게 보시면 이런데 뭐 퀴즈킷에서 퀀텀 서킷을 임포트를 했기 때문에 이걸 바로 사용을 하면 안에 첫 번째 있는 숫자는 큐비트의 개수, 뒤에 있는 거는 이제 고전 비트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큐비트 측정 결과를 고전 비트에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전 비트 개수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자를 만들고 그거를 그려라 해서 이제 MPL을 넣어주면 좀 예쁘게 이렇게 그려주죠. 이걸 안 넣으면 못생겼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아마 레이텍도 되나? 안 되네요. 뭔가 다른 것도 있었는데 하여튼 MPL이 되네요. 어쨌든 네, 그래서 아무런 연산을 가하지 않는 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X게이트 가하는 거는 이렇게 0번째 큐비트에다가 X게이트를 가하고 그 다음에 그려라 해서 실행을 시키면 이러한 양자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저희 숫자는 0부터 세니까요, 퀴즈킷에서는. 그 다음에는 뭐 첫 번째 큐빗에 하다마드 게이트를 가해라 라고 하고 그리면 아래와 같이 이제 첫 번째 큐비트에 하다마드가 가해진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하는 거는 이게 measure 메소드를 쓰면 되고, 0,1, 0,1이라는 거는 0번째 큐비트의 측정 결과를 0번째 클래시컬 비트에, 첫 번째 큐비트의 측정 결과를 첫 번째 클래시컬 비트에 저장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를 바꿔서 해본 적 없는데 한번 바꿔서 해보면
지금 보시면 요거 앞에 거는 원래 있었던 거고 요 뒤에 거에 덧붙여졌는데 방금 명령을 통해서 네, 이게 순서가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순서 맞춰서 씁니다. 네, 어쨌든 계속 이것만 실행하면 계속 QC.measure 이게 붙어서 이것들이 추가가 되죠. 그리고 킷은 little endian 표기법을 따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그 컴퓨터 뭐 메모리에 저장을 할 때 little endian이랑 빅 endian이었나요? 그런 그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바이트를 어떤 순서로 저장할지, MSB를 어디다가 넣을지 그런 것들을 지정을 하는 건데, 얘는 이제 little endian 표기법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0번째 큐비트에 X 게이트를 가면 이 0번째 큐비트 상태가 1이 되고 이 첫 번째 큐비트 상태가 0이 되잖아요. 그럼 위에서부터 읽으면 1, 0 요 상태일 텐데 지금 위에 있는 요 양자회로의 스테이트 벡터를 구해서 레이텍 형태로 구해보면 0, 1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퀴스킷이 밑에서부터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큐빗을 가장 제일 앞쪽에 해서 밑에서부터 0, 1 이렇게 표기를 한다. 라는 거는 항상 헷갈려가지고 종종 그래서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도 이렇게 다양한 양자 회로들을 가할 수 있어요. 뭐 X 게이트, Y 게이트, Z 게이트, 하르마드 게이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게이트들을 가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링크 걸어놨는데 보시면 이게 IBM 퀀텀 다큐멘테이션이거든요. 그냥 인터넷에 퀴즈킷 다큐멘테이션 치면 나옵니다.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 오른쪽 위에 검색 버튼 해가지고 막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링크 건 부분 쪽에 조금만 내려다 보면 어떠한 게이트들을 가할 수 있는지 이렇게 아다다닥 써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애들은 이렇게 한 요 정도 있다. 밑에 이것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각각 뭐 MCRX 이게 뭐지? 하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RX 게이트 이걸 클릭하면 어떤 연산을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얘 그냥 RX 게이트는 아닐 거고 얘네들은 MC라 그러면 멀티 컨트롤 RX 게이트 뭐 이런 거일 겁니다. 컨트롤 여러 개 설정할 수 있는. 어쨌든 이런 다큐멘테이션을 항상 많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이트들을 가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회로를 실행시켜서 그 결과를 얻어야겠죠. 그 결과를 얻을 때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그 고정 컴퓨터를 흉내내는 그런 시뮬레이터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실제 양자 컴퓨터로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표적인 시뮬레이터가 제가 예전에 퀴즈킷 핸즈온 세션 첫 번째 때는 이걸 안 썼어요. 시뮬레이터로 스테이트 벡터 시뮬레이터인가 아니면 쿼즘 시뮬레이터 쿼즘 시뮬레이터 뭐 그런 것들을 사용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퀴즈킷이 업데이트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제 옛날부터 쓰던 그런 것들은 이제 안 쓰고 요즘에는 이 AER 시뮬레이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바뀌어가지고 그걸 따라가야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거는 이 AER 시뮬레이터는 애초에 에어라는 게 붙은 게 대체적으로 이제 그 노이즈가 없는 그런 이상적인 시뮬레이터를 말합니다. 직접 행렬 연산을 해가지고 양자 컴퓨터 연산 결과를 보여주는 친구고요. 이 AER 시뮬레이터를 샘플러라는 걸로 감쌉니다. 이 샘플러랑 에스티메이터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 이 두 번째 퀴즈킷 102 파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샘플러라는 걸로 일단 감싸면 그 다음에 이 백엔드 샘플러로 감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런을 해가지고 양자 회로를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 위에 거를 QCEX1을 한번
하고 이러한 양자 회로를 한번 샘플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하고 그래서 샘플러를 통해서 그 실행시킨 결과를 잡에 실행시킨 그 뭐 데이터랑 메타데이터 다 포함해가지고 잡에 저장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 돌린 결과에 뭐 그 ID 값들도 있을 테니까 그 중에서 결과값만 뽑고 그 중에서 이제 이제 메타데이터 버리고 데이터만 갖고 오게 됩니다. 여기 0을 가하는 이유는 그 프리미티브 뭐 펌 리절트라는 거에서 샘플러 펌 리절트만 뽑는 건데 이런 거는 되게 그냥 항상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리절트를 뽑으면 그 리절트가 이렇게 나와요. 뭐 샘플러 펌 리절트 해서 뭐 데이터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 메타데이터 나오는데 이제 저희는 실질적인 값은 데이터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데이터에 있는 그리고 여기 C 값에 있는 것 중에서 이제 get count를 입력을 하시면 이 밑에 있는 002 509번, 111 515번 측정됐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실 수 있는 게 이 샘플러는 진짜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양자회로를 여러 번 실행을 시켜가지고 일단 디폴트로 여기를 보시면 1024번을 실행시킨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저희가 따로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 샷은 일단 1024번이 디폴트고 이 AER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이 회로 보시면 00 또는 11밖에 나올 수 없으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대충 반반 잘 나왔죠. 그래서 일단 1024번 실행을 시킨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벨 스테이트 만들기 아이고 네 이렇게 됐고 네 그래서 실제 하드웨어에서 양자회로 실행시키는 방법도 그 IBM 퀀텀 플랫폼 이란 걸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그 퀴즈킷 그전 핸즈온 세션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걸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시면 여기 이렇게 오른쪽 위쪽에 API 토큰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복사를 해가지고 이러한 퀴즈킷 런타임 서비스라는 그러한 그 클래스의 그 세이브 어카운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여기 토큰 자리에 이 다운표는 유지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생긴 토큰을 넣게 되는 거죠. 개개인마다 토큰은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엄청 길 겁니다. 어쨌든 토큰은 여기다 넣어주시고 이 쌍따옴표는 꼭 넣어줘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카운트를 세이브하고 그리고 이 오버라이트를 안 쓰면 이미 토큰이 저장되어 있는데 새 토큰을 넣으려고 할 때 이 오버라이트 이퀄 true를 안 하면 오류가 납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해놓으면 좋고요. 뭐 처음 토큰을 입력할 때는 이걸 없어도 되긴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세이브 어카운트에서 이 런타임 서비스를 불러와 줍니다. 저는 이미 이게 잘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고 이게 안 되나? 전체 그게 안 되네요. 일단 서비스를 그대로 불러오고 됐다. 이미 한번 저장을 하면 요거 위에 건 할 필요가 없긴 합니다. 제가 방금 한 것처럼. 그래서 보시면 이제 퀴즈킷 런타임 서비스에서 이것도 원래 다른 데 리스트 비지가 있었는데 이제 서비스로 옮겨왔더라고요. 이 컨타임 런타임 서비스 객체로 이 메서드가 옮겨와가지고 이제 서비스 닷 리스트 비지 한 다음에 이제 원하는 양자 컴퓨터 중에서 가장 덜 바쁜 애, 가장 Q가 적은 애를 골라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막 전 세계에서 퀴즈킷 양자 컴퓨터에 다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그 양자 컴퓨터마다 그 Q가 많이 쌓여 있는데요. 이제 그 Q가 가장 조금 남은 그러한 거를 골라줍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조건들을 넣을 수 있는데 원래는 이제 람다 함수를 썼었어야 했는데 파이썬에 근데 이제 좀 편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오퍼레이셔널 true가 뭔지는
제가 그냥 무조건 써와가지고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는데, 뭐 지금 현재 돌릴 수 있는 거?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정확한 건 아니라서 이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뮬레이터 force라는 거는 시뮬레이터가 아니라 진짜 양자 컴퓨터 중에 골라줘 라는 거고, 그리고 최소 127큐빅짜리를 골라줘 하면, 각자 갖고 있는 그러한 IBM 계정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양자 컴퓨터들, 이제 프로 계정이면 프로 계정, 그 계정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양자 컴퓨터들 중에서 가장 덜 바쁜 그러한 백엔드를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그때 지난번에 해봤을 때는 IBM 셔프브루크가 나왔고요. 이거는 그냥 항상 거쳐주는 건데, 뭐 이런 Generative Preset Path Manager라는 거를 써서 뭐 런을 시켜도 되고, 아니면 Transpile이라는 되게 쉬운 함수를 써서 해도 되는 건데, 이게 뭐 하는 작업이냐면, 실제 양자 컴퓨터에서 돌리려면, 실제 양자 컴퓨터는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뭐 펄스를 쏴서 구현할 수 있는 양자 게이트들 셋이 있으니까, 그걸로 분해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양자 컴퓨터를 회로를 짰으면 이거를 실제로 구현 가능한 그런 단위로 쪼개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백엔드에 맞게 패스 매니저라는 걸 거쳐가지고 해주면 이렇게 현재 그 양자 컴퓨터에 맞는 이러한 회로들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127큐빗짜리인데 제가 지금 사용한 게 103번 큐빗이랑 104번 큐빗에 이게 매핑이 됐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 키스킨 내에서 어떠한 양자 컴퓨터가 있을 때 가장 오류율이 적은 큐빗들 있잖아요. 그걸로 최대한 매핑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큐빗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매핑을 시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당연히 NP 문제고, 이게 NP 컴플리트라고 했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매핑 시키는 게.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 AI로 이걸 매핑시키는 그런 것도 퀴즈킷에서 제공을 하기 시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 백엔드가 저희가 진짜 실제 양자 컴퓨터 IBM 셔프브루크를 갖고 왔죠. 그래서 이걸 샘플러로 다시 씌워가지고 똑같이 돌리면 됩니다. 똑같이 돌려가지고 결과를 얻고, 그래서 메타데이터 버리고 get count를 해주면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제가 나온 결과가 근데 여기에 그 오류가 좀 끼거든요. 여기 제가 지금 결과 파일을 다른 경로에 저장을 했는데, 네, 조금 요상하게 나옵니다. 그 노이즈가 끼기 때문에 00 또는 11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이 나오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이미 아시는 부분일 거고, 다들 근데 조금 이제 바뀌었으니까 이제 몇 달 전이랑 좀 코드 구조가 바뀌었으니까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퀴즈킷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퀴즈킷 SDK랑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 한번 이게 뭔 역할들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IBM Runtime Service, 그러니까 퀴즈킷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IBM Runtime Service라는 걸 항상 이용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Primitive 또 항상 이용하게 되시는데, 이게 뭔지, 각각은 언제 쓰는지, 그러니까 샘플러랑 에스티메이터라는 거를 언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퀴즈킷 에코시스템이란 거를 마지막에 부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새로운 노트북이니까, 네. 가지고 이거를, 잘못 눌렀다. 네. 이렇게 실행을 시켜줘서 임포트를 싹 해주고요. 네. 똑같이 여기에 토큰을 넣으셔가지고 Shift Enter를 누르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개인 토큰은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 코드에 직접 넣진 않을 거고요. 이걸 잠깐 지웠다가
이미 저는 저장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하고 다시 복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게 서비스에 저장이 됐고요. 제 계정에 따른 큐스킷 런타임 서비스가.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큐스킷 토파보기입니다. 큐스킷 101에서도 이전 파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큐스킷 SDK는 양자 컴퓨팅을 위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프트웨어 스택입니다. 그러니까 꼭 큐스킷 홍보대사 같네요. 오픈소스 이제 큐스킷 SDK는 해결하고 싶은 양자 문제를 양자 회로로 매핑하고 그 양자 회로를 실행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큐스킷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회로 실행, 그다음 회로 최적화, 그리고 양자 회로 작업 조율 기능까지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율 기능이란 건 뭐냐면 이제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막 어떤 큐비트에 연산을 가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큐비트들이 쉬고 있으면 그 나머지 큐비트들이 디페이징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걔네들한테 다이나믹 디커플링이란 거를 계속 걸어줘요. 그러니까 쉬고 있는 큐빗들한테도 다이나믹 디커플링이라고 특정 연산을 계속 가해줍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너무 디페이징이 심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좀 잡아주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걸 어느 수준으로 가할지, 그 다음에 바로 인접한 두 개의 큐비트의 연산을 동시에 가하면 막 크로스톡 그런 노이즈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서로 최대한 안 일어나도록 막 스케줄링을 해주는 거죠. 그런 조율 기능까지 포함이 됩니다. 큐스킷 기능에는. 이제 진짜 세세하게 조절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고 싶으면 그렇게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일일이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큐스킷에서 되게 쉽게, 그러니까 되게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이미 그런 프리셋된 것도 많이 만들어 둬가지고요. 그런 것들 활용해도 됩니다. 어쨌든 그것까지 볼 건 아니고요. 거의 너무 이제 세세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어쨌든 큐스킷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큐스킷 SDK, 큐스킷 런타임 서비스, 큐스킷 트랜스파일러 서비스인데 이 큐스킷 트랜스파일러 서비스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AI 기능 들어갔다는 그거인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해 본 적은 없긴 하지만 그 다큐멘테이션 보니까 뭐 이제 뭐 맵핑 시키거나 트랜스파일링 할 때 AI 기능을 넣어봤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뭐 양자 회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기본적으로 실행시키는 거는 이제 큐스킷 SDK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큐스킷 SDK는 뭐 양자회로 설계하고 기초적인 트랜스파일러, 그러니까 실제 백엔드에 맞게 양자회를 변화시키는 거는 다 SDK의 역할이고 그 이후에 이제 실행을 시킬 때는 큐스킷 런타임 서비스라는 거를 이용하게 돼요. 지금 요거 저희가 계속 앞에서 설정한 서비스도 큐스킷 런타임 서비스를 불러온 거죠. 그래서 얘는 뭔 역할을 하냐면 프리미티브스를 런타임 프리미티브스를 다루고 그다음에 execution 모드를 다룹니다. 네. 그러고 이제 결국에 이제 후처리는 이제 또다시 SDK를 이용해서 하고요.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뭐 그래프 그리거나 이런 것들이요.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큐스킷 트랜스파일러 서비스는 보시면 AI Enhanced Transpiler에 포함이 된다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네요. 그다음 이제 뭐 큐스킷 에코시스템이란 것도 있는데 이것들은 큐스킷 자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큐스킷 기반으로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에서 보면 큐스킷 AER, 큐스킷 L라는 거를 임포트 해가지고 에어 시뮬레이터를 임포트 해오거든요. 이건 이제 그 공식적인 큐스킷 다큐멘테이션에 있는 게 아니라 큐스킷 주변의 구성 요소인 에코시스템에 있는 어떤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이 에코시스템에 어떤 라이브러리를 우리 좀 잘 만들었어. 우리 것도 에코시스템에 껴줘.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더라고요. 요번에 살펴보니까 당신의 프로젝트를 우리 에코시스템에 넣는 방법 막 이러면서
그런 글이 있는 걸 봐가지고 약간 만약에 이제 그런 것도 참고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쨌든 퀴스킷 에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옛날에 21년에 퀴스킷이었나요? 제가 처음 퀴스킷 봤을 때가 21년쯤이었는데 그때 는 되게 이름이 웃겼어요. 막 퀴스킷 그때 4원 소설 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막 퀴스킷 에어, 퀴스킷 테라, 퀴스킷 아쿠아, 퀴스킷 이그니스 이래서 물불 흑공기 막 그렇게 이름이 붙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더 뭔가 전문적인 조금 딱딱하지만 그런 이름들로 다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남은 건 퀴스킷 에어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IBM 런타임 서비스는 이게 이미지들을 잠깐만 공유 중지하고 그 이미지들 얼른 갖고 다시 올게요. 잠시만요. 이미지들이 이게 이미지가 있으면 설명이 좀 더 좋아가지고 아이고 네 여기에 이거 자체를 복사해서 여기 이렇게 하면 저장해서 다시 됐다. 다시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 네, 화면 공유했는데 혹시라도 안 보이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요 이미지가 있으면 좋아가지고 네, 이거 이미지를 갖고 왔고요. IBM 런타임 서비스라는 게 뭐냐, 그리고 퀴스켓 프리미티브스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IBM 런타임 서비스라는 게 없었으면 제가 코드를 짜면 이 코드랑 실제 퀀텀 하드웨어랑 이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로컬 그 컴퓨터랑 그 IBM이 실제로 갖고 있는 그 양자 컴퓨터랑 그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가지고 값이 왔다 갔다 하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IBM 런타임 서비스란 건 뭐냐면 그 런타임을 이제 확보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뭐 세션 모드, 뭐 배치 모드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일단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런타임이라는 거는 제 코드를 한번 넣어주면 이 퀀텀 하드웨어와 가까운 곳에 있는 고정 컴퓨터에 저희 프로그램 실행 정보들을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프리미티브라는 걸로 감싸가지고 이제 요것과 양자 컴퓨터가 이제 왔다 갔다 교류를 하면서 이제 뭐 몇 번 샘플링을 해라, 아니면 어떠한 옵저버블에 대한 기대값을 계산해줘라, 막 이런 것들을 명령을 내리면서 왔다 갔다 주고받습니다. 최종적으로 다 알게 된 그런 정보를 이제 저희 로컬로 다시 쏴주게 되는 거죠. 네, 이게 IBM 런타임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단축을 시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엔터가 들어가면 좋겠네요. 그래서 퀴스켓 런타임은 고성능 양자 계산을 수행하기 위한 컨테이너화된 클라우드 실행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런타임 프리미티브스는 양자 프로그램을 위한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 양자 프로그램의 실행을 최적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미티브스는 프로그램의 반복 실행과 최적화를 사용자에게 맞춤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며 IBM 양자 컴퓨터에서 실행할 때 최대한 높은 품질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번역을 잘못한 게 아니라면 이제 사실이겠죠. 네, 번역은 제대로 했을 거고요. 그래서 네, 퀴스켓 런타임 서비스의 이제 런타임 서비스의 프리미티브스 중에서 샘플러와 에스티메이터가 있습니다. 네, 뭐 런타임이 이제 가깝게 그 실제 양자 컴퓨터와 가깝게 있는 고정 컴퓨터에 정보들 보내가지고 이제 빠르게 계산한 거는 알겠는데, 그럼 이제 프리미티브스는 뭐냐?
이렇게 나오게 된 동기를 보면요. 저희가 이제, 점점 더 높은 추상화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돌릴 때는 그 밑에 큐비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그 밑에는 그냥 그걸 추상화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전 컴퓨터에서도 저희가 알고리즘을 만들 때 밑에 트랜지스터에서 전자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막 그런 것들을 고려하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밑에 단계는 추상화가 된 거죠. 그랬을 그러한 것을 이제 잘 하기 위해서 프리미티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밑에 있는 일을 고려하지 않기 위해서 그건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저희가 양자 머신러닝이나 아니면 베리에이셔널 퀀텀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퀀텀 클래시컬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 코스트 펑션을 계산해가지고 퀀텀 양자 회로에 있는 뭐 RX 게이트, RY 게이트 이거에 그 로테이션 각도를 학습을 시키고 막 그러려면 얘네들 한 번에 좀 묶어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프리미티브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퀀텀 서비스인데 저희가 요 세 번째 서버 인 레버토리부터 마지막 퀀텀 프로세서까지 요 단계는 이제 관심이 없다고 하는 거죠. 이제 알고리즘 하는 사람들은 알고리즘 하거나 간단한 시뮬레이션 뭐 이제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들은 요 윗단계, 요 두 단계 정도만 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대값 추정이란 거는 주어진 옵저버블에 맞게 양자 회로를 여러 번 실행시켜서 해당 옵저버블에 대해 주어진 양자 상태를 측정했을 때 나오는 결과에 기대값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번 실행을 시켜서 그 기대값을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각각의 역할은 샘플링 하는 거, 그 다음 어떤 특정 옵저버블에 대한 기대값을 추정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에 각각 대응되는 게 샘플러와 에스티메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프리미티브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요 키스케이스의 프리미티브스가 도입한 계산 모델은 양자 프로그래밍을 하드웨어 세부 사항에서 벗어나 결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단계 발전시켰습니다. 여기에 온점을 빼먹었네요. 그래서 이는 오늘날 고전적 프로그래밍과 더 비슷한 방식으로 양자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좀 더 잘 나왔는데 이게 너무 화면이 큰가요? 이걸 조금 줄여서 보시면 이제 샘플러 프리미티브는 좀 더 로우 레벨인 거죠. 그러니까 싱글 샷마다의 그 확률 분포, 샷이 몇 개 나왔냐 그런 것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에스티메이터 프리미티브는 막 여러 번 측정해가지고 평균은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측정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그 평균 값들끼리의 그 분산이 이제 줄어들겠죠. 그 표준 편차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표준 편차까지도 나타내 줍니다. 우리 정확도를 이제 그 기대값 추정에 대한 정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표준 편차도 제공을 해줍니다. 이제 샘플러 V2는 그럼 어떻게 이용하냐면 샘플러를 아까도 계속 봤듯이 뭐 백엔드를 감쌌는데 그 다음에 이런 메소드를 이용합니다. 이것도 다큐멘테이션 보시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샘플러.run을 해가지고 첫 번째는 pub이라는 걸 넣어주고요. 두 번째는 이제 shot이라는 걸 넣어줍니다. 다시 확대를 할게요. 그래서 pub이라는 걸 이제 첫 번째 요소로 넣어주고 shot이라는 걸 두 번째 요소 넣어주는데 일단 두 번째 파라미터 이 샷은 딱 그 의미가 명백하죠. 이 샘플링을 몇 회 할 건지, 몇 번 그 결과를 얻을 건지를 나타내고요. 지금 샘플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pub은 뭐냐? pub은 Primitive Unified Block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샘플러 primitive에서의 pub은 어떤 구조로 넣어줘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샘플러, 여기 첫 번째 인자로 넣어줘야 되는 이 pub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양자 회로,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양자 회로가 파라미터 서킷이다. 막 RX 게이트가 가해져 있는데 거기가 RX 게이트 로테이션 각도 그냥 변수 세타 막 이렇게 양자 머신러닝이나 VQA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시켜두기 위해서 그걸 변수로 남겨두거든요. 그럼 만약 그런 변수가 있는 양자 회로였다면 그 변수에 넣어줄 이제 실제 파라미터 값들 뭐 파이, 2분의 파이 뭐 이런 값들을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샷의 개수를 여기서도 입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샷은 여기 펍 안에서도 샷을 명시할 수도 있고 이 펍 밖에 이제 샷을 명시할 수도 있잖아요. 펍 안에도 여기 샷이 존재하고 펍 밖에도 샷이 존재하는데 우선시되는 건 펍 안에 있는 이 샷입니다. 그리고 샷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 펍 밖에 있는 요 샷에 의존을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여기 요 문단에 써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예시 코드들인데 퀀텀 서킷은 되게 간단한 이제 원 큐빗 회로에다가 측정만 한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래서 뭐 그림을 그려보자면 뭐 이런 양자 회로를 이제 샘플러에 넣어보는 겁니다. 샘플에 넣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측정을 꼭 해줘야 돼요. 왜냐면 그 샘플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퀀텀 서킷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파라미터 값 얘는 이제 어떤 파라미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RX, RY, RZ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샷 100개, 샷 200개 때려달라 라고 이제 펍1이랑 펍1B에 이렇게 얘네들을 여기 이제 넣어준 거죠. 그다음 그 밖에 샷을 넣어주면 그 밖에도 샷을 넣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선시 되는 거는 이 펍 안에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을 보면 얘는 이제 샷 개수가 명시가 안 되어 있죠. 그럼 이런 첫 번째 경우에는 실행을 시켜보면 이 바깥에는 1000이라고 입력했으니까 이 첫 번째 건 1000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 명시한 게 들어가고 이 두 번째 거는 200이라고 안쪽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200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 바깥쪽 자체에도 샷이 명시가 없거든요. 얘는 명시 없는데 이 바깥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디폴트 값 1024가 들어가게 되죠. 이게 1024인 경우도 있고 4096인 경우도 있고 이제 그거는 이제 백엔드 샘플러마다 또 다 다릅니다. 네, 그렇게 되고 그럼 이제 펍의 구조는 이제 그래서 샷은 이제 뭐 필요에 따라서 조절하면 되는 건데 펍의 구조는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서킷은 양자 회로인데 아이사 퀀텀 서킷이라고 아이사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아마 컴퓨터 구조나 컴퓨터 쪽 하신 분이 하면 아마 아시겠지만 Instruction Set Architecture의 줄임말이고요. 그 다음 parameter values에는 네, 아까 말씀드렸고 그 파라미터 값이고요. RX, RY, RG 이런 것들에 다음에 그런데 그래서 이것들의 세트는 다음과 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parameter가 아이사 서킷이면 parameter value도 넣어줘야 되고 샷의 개수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parameter가 아이사 서킷이고 parameter values만 넣어줄 수 있고 샷은 뭐 명시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non-parameter가 아이사 서킷이다.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없는 위에서 봤던 그런 단순한 서킷이다 하면 파라미터 값에는 none을 찍어주고 샷을 입력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파라미터가 없는 그런 양자회로 그냥 그거 하나만 이렇게 넣어줘도 됩니다. 그 튜플 파이썬에서는 이게 튜플 안에 하나만 있으면 아마 컴마를 무조건 찍어줘야 될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컴마 찍는 것도 잊지 않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사용 예시를 보면 이게 코드가 결국에는 이제 뒤에서 그러니까 양자 회로는 이제 각자 설계를 하고 나중에 뒤에서 이걸 샘플링 하거나 뭐 에스티메이션 하거나 할 때는 항상 쓰는 코드 계속 반복이 됩니다. 물론 이제 퀴즈킷이 자체적으로 라이브러리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한 번 익혀두면 그걸 매번 쓰고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면 돼서 한 번만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런 양자회로 있잖아요. 요러한 양자회로를 만들어주고 하다마다 가고 그 다음 시낫 가고 해서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러한 양자 상태가 만들어지죠. 그래가지고 이게 됐고 그 다음에 이 트랜스파이라는 게 아이사 서킷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봤던 그겁니다. 그 백엔드에 맞게 백엔드가 돌릴 수 있는 그런 베이시스 게이트 셋으로 다시 재표현하는 거죠. 그걸 이제 트랜스파일라고 하고 아까 전에 뭐 프리셋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하긴 했는데 이게 훨씬 더 편합니다. 트랜스파일. 편한 대신에 이제 여기 막 여러 가지 요소들도 다 지정해주면서 세밀하게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다룰 건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거 위에서 네 번째 형태, 이 non-parametric ISA circuit 다음에 컴마 찍는 그런 형태로 이제 펍을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었죠. 그럼 이 pub val means sim 이라는 이 펍을
이제 여기 샘플러 런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고 샷 개수는 10개로 하겠다. 그리고 백엔드는 샘플러로 감싸야 됩니다. 그래서 샘플러라는 그 변수에다가 해서 런을 해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결과를 얻고 거기서 이제 뭐 감싸져 있는 거 벗겨내기 위해서 이렇게 0 씌우고 다음 데이터 뽑아내가지고 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여기 이제 결과가 담겨 있잖아요. 이 결과에서 뽑아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쉐이프는 이제 그 변수, 그 뭐 RX, RY, RZ 그 변수 같은 것들 있을 때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제 non-bits, 이제 몇 큐빗짜리인지. 그 다음에 샷은 몇 개 때렸는지 보시면 뭐 2개, 큐빗 개수 2개. 그 다음에 샷 개수 10개. 왜냐면 위에서 샷 개수 10개로 선정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array는 측정되는 모든 샘플링 결과를 다 알려주는 겁니다. 보면 00 측정됐을 때, 11 측정됐을 때, 뭐 00, 00, 00, 00이 많이 측정됐네요. 그 다음 마지막엔 또 11이 측정되고 그런 식으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get bstrings, get counts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는 예시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시뮬레이터였고요. 제가 보시면 백엔드를 AR 시뮬레이터로 설정했잖아요. 이제 예시 두 번째는 실제 백엔드, 실제 양자 컴퓨터, 뭐 브리스베인이라는 거를 갖고 와가지고 해봤어요. 해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리스트 비지를 이용해도 되고요. 이거를 언커멘트 한 다음에 이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양자 회로를 만들고 이번에는 양자 회로 만든 거 있잖아요. 양자 회로 만든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백엔드에 맞게 트랜스파일 시킨 거. 그래서 I4 형태로 만든 거. 진짜 백엔드에서 실행시킬 수 있는 걸로 수정한 게 이제 밑에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수정을 알아서 잘 해줬고요. 그럼 이제 이 밑에 있는 요 I4 Bell is real 요 변수를 이제 펍화 시켜가지고 이제 펍에 넣어줬죠. 이렇게 네 번째 형태로. 그걸 다시 샘플러 감싸주고 백엔드를 그 다음에 펍을 넣어주고 샷 개수는 10개다 해가지고 리저트를 뽑을 수 있는 겁니다. 뽑았더니 결과는 11이 한 8번 나오고 00이 2번 나왔네요. 이거 밑에 보시면 get count 쓰면 더 잘 보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끔 미즈 쓸 때도 있고 다시 쓸 때도 있는데 이거는 상황마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데이터 벨 미즈 리얼 요 값만 프린트 해가지고 이 뒤에 어트리뷰트가 미즈인지 아니면 C인지에 따라서 미즈 쓸 때도 있고 C 쓸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언제 그런 건지가 좀 애매해가지고 미즈 써가지고 안 되면 다 C를 쓰면 됩니다. 왜냐면 101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을 때 여기 C 쓰잖아요. 이거 다 C. 그러니까 이게 아마 백엔드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통일되지 않은 것 같고. 네, 그래서 혹시라도 안 되시면 저 미즈를 C로 바꿔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해서 이제 ISA 서킷이 뭔지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parameter circuit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RY 게이트인데 여기 세타 값이 있죠. 그러니까 세타를 이걸 파라미터화를 시킬 수 있거든요. 이 퀴스킷 라이브러리 중에서 파라미터라는 게 있는데 이 세타를 저장을 해줘가지고 RY 게이트에 세타 각도만큼을 회전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회로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파라미터 값을 넣어주려면 뭐 assign parameters라는 그런 메서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0.926을 넣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양자 회로에 변수를 0부터 파이까지 20등분해서 그 값들 한번 따다다닥 다 넣어가지고 입력들을 찍어봤습니다. 결과를 찍어보니까 00이 측정될 결과가 이렇게 점점 죽고 11이 측정될 결과가 이렇게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죠. 왜 이렇게 되냐면 잘 아시다시피 어떤 큐빗의 RY 게이트를 0부터 파이까지 가하게 되면요. 이게 애니메이션인데 이렇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시나시랑 연결되니까 00부터 11까지로 점점점 00만 측정되다가 이제 11만 측정되는 걸로 변경이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에스티메이터인데요. 에스티메이터는 이제 백엔드를, 아까는 백엔드를 샘플러로 감쌌잖아요. 이번에 백엔드를 에스티메이터로 감싸가지고 이걸 이용하면 됩니다. 퍼블에 대한 그런 평균값을 구해주는 친구고요. 얘도 이제 펍이란 걸 인풋으로 받고, 그 다음에 펍이 아까 기억이 안 나는데 Primitive Unified Block이었나요? 그거의 줄임말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샘플러는 샷을 때렸었는데 샷을 이제 입력을 해줬었는데 이제는 에스티메이터의 Precision을 이제 두 번째 요소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Precision이 아마 그 표준 편차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샷을 많이 때려가지고 최대한 추정을 많이 그걸 평균치한 게 이제 양자회를 실행시킬 횟수가 많을수록 정확해지겠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 펍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 샘플러보다. 왜냐하면 얘는 옵저버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어떤 옵저버에 대한, 그러니까 이 양자 회로를 거친 양자 상태가 어떤 옵저버에 대한 평균값을 이제 얻는 걸 원하냐. 그 모든 값들을 다 지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서킷을 넣어줘야 되고요. 옵저버도 넣어줘야 되고, 만약에 서킷이 파라메트릭 서킷이었으면 거기에 할당할 파라미터 밸류도 넣어줘야 되고요. 정확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펍 안에 정확도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펍 바깥에 이제 정확도를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이건 샘플러에서의 샷과 똑같아요. 일단 여기 안에 있는 게 우선입니다. 여기 안에 지정을 안 해줬으면 바깥에 있는 걸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럼 이 펍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 parametric ISA circuit, ISA observer, parameter value, precision 이걸 전부 다 이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precision을 생략할 수도 있고, 만약 parametric circuit이 아니면 파라미터 자리에 none을 써주면 됩니다. 세 번째 자리에 none을 써주고 ISA observer이랑 precision을 줄 수도 있고, 가장 단순하게 활용하는 거는 non-parameter circuit에다가 observer만 넣어주는 거죠. 여기 왜 ISA라는 말이 붙었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ISA observer는 뭔지. 옵저버블도 양자 실제 백엔드로 가면 거기에 맞게 조금 매핑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나왔고, 어쨌든 non-parametric circuit인데 이 IBM quiskit에서는 페이크 백엔드도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노이즈를 흉내낸 시뮬레이터죠. 그러니까 진짜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기 좀 부담스러울 때, 그럴 때 이제 노이즈 모델까지 포함이 된 그런 양자를 갖고 올 수 있고요. 얘는 5큐빗짜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0, 1, 2, 3, 4 이렇게 5개가 있죠. 그래서 노이즈까지 따라하는 그런 시뮬레이터를 백엔드로 일단 설정을 할게요. 여기서는 예제니까 이걸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양자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요 양자 컴퓨터, 뭐 페이크긴 하지만 이제 얘를 양자 컴퓨터라고 하면 얘가 구현할 수 있는 게이트들로 이렇게 트랜스파일 해가지고 그린 게 제일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렸다고 하네요.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요 벨 스테이트를 G 텐서 G 옵저버블로 측정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옵저버블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옵저버블을 ISA 옵저버블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과정을 apply layout 이란 거를 많이 사용해서 바꿔줘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ISA벨, 그러니까 이게 ISA벨이잖아요. 이 밑에 있는 지금 트랜스파일 된 양자 회로가 ISA벨인데, 그럼 원래 이 논리적인 큐비트에서 요 아래에 있는 요 트랜스파일 된 이 큐빗으로 바꿀 때 큐빗이 매핑이 됐을 거 아니에요. 0번째 큐빗은 0번째 큐빗으로, 첫 번째 큐빗은 첫 번째 큐빗으로 매핑 되었죠. 지금 보면 그걸 레이아웃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저희가 GG 옵저버블로 측정하겠다고 했는데 요 논리적인 거에 대해서는 GG긴 한데, 그럼 요 밑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ZZ로 바꿔야겠죠. 이 밑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측정 안 하니까. 그래서 요 양자 회로가 바뀐 이 레이아웃에 따라서 옵저버블을 똑같이 매핑을 시켜주는 과정을 뭐 이러한 함수로 합니다. apply layout을 해주고
이제 바뀐 회로의 레이아웃대로 이제 레이아웃을 바꿔줘라. 기존의 옵저버블을. 그걸 이제 아이사 옵저버블로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IIIGG로 잘 바뀐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또 펍화 시켜요. 펍은 이제 아이사 서킷 넣어주고 아이사 옵저버블 넣어주면 된다고 했죠. 이게 제일 단순한 형태. 이게 파라메트릭 서킷이 아니고 프리시전도 지정 안 해줄 때 형태고요. 보시면 에스티메이터로 백엔드를 감싼 걸 볼 수 있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 에스티메이터 닷 런하고 여기 위에서 지정한 펍을 넣어줍니다. 넣어줘가지고 리절트 뽑고 데이터 뽑아가지고 네 해서 여기 보시면 그 expectation value를 뽑아내는 거는 이 EVS를 사용하면 되고요. 이제 standard variation 뭐죠? 그 표준 편차 그걸 뽑아내려면 이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측정해 보니까 0.917 평균적으로 0.917 나왔고 이제 에러는 뭐 0.006 사이 범위에 있다라고 하네요. 사실은 1이 나오는 게 정확하죠. 벨 스테이트 아까 그 상태는 GG 옵저블에 대한 그 결과가. 그래서 어쨌든 이 페이크 모델로 했기 때문에 이 뭐냐 페이크 이 노이즈까지 따라했기 때문에 노이즈가 똑같이 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 이제 파라미터 서킷 예시인데 이거는 이제 똑같이 벨 회로인데 아까 봤던 그 파라미터 서킷 있잖아요. 요거 요 양자 회로를 요 세타를 또 0부터 파이까지 바꿔가면서 다양한 옵저버블에 대해서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는 요 폼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계속 올라가네. 이게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냥 살짝만 그냥 후다다닥 넘어가면 이건 그냥 코딩 그냥 약간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 뭐 에스티메이터 감싸고 그 양자 회로, 그 파라미터의 양자 회로 만들어주고 그 백엔드에 맞게 트랜스파일레이션 해주고 그다음에 변수들을 0부터 파이까지 20등분 해가지고 변수들 넣어줄 거고 옵저버블을 XX, YY, ZZ 이렇게 해주는데 이 구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런 거 코딩 해보시면 numpy 이런 거 써보시면 막 브로드캐스팅 막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렇게 돼야지 이제 변수랑 만나면서 얘가 3x20 매트릭스가 되기 때문에 얘가 20가지가 있어서 어쨌든 이건 좀 기술적인 부분이고 그럼 이제 이렇게 옵저버를 예쁘게 만들어줬는데 얘를 이제 그 현재 백엔드의 레이아웃에 맞게 또 바꿔줘야지 이게 아이사 옵저버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보면 요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또 감싼 게 뭐 브로드캐스팅을 위해서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실행을 시켜서 그것들의 평균들, 이 평균 결과들을 이용해서 플러팅을 해보면 이렇게 예쁘게 잘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0부터 파이까지 계속 회전했을 때 XX 옵저버블에 대해서 측정한 평균값, YY, ZZ에 대한 각각의 평균값들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론적인 계산이랑 잘 나왔는지 이제 새로운 걸 해보는데요. 이러한 벨 스테이트에다가 뭐 ZI, IZ, ZZ, XI, IX, XX 이러한 이런 옵저버블에 대해서 측정을 한 걸 결과를 볼게요. 근데 이거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계산을 해봤는데 이 ZZ랑 XX 같은 경우에만 1이 나와야 되고요. 나머지 경우 ZI, IZ, XI, IX 같은 경우는 다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는지 뭐 이렇게 확인해보면 대충 001, 001 나왔죠. 이게 꺾은 선 그래프라서 이게 이어져 있는데 뭐 이 점점으로 보면 근데 완전히 0은 안 나오고 완전히 1은 또 안 나온 걸 아실 수 있어요. 이게 또 노이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프리시전을 한 0.01 정도로 지정을 해주면 좀 금방 끝나고요. 0.001까지만 해도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프리시전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는 꽤 많이 샷수를 많이 늘려야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개괄적인 설명이 끝났고 근데 이런 궁금한 점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뭐가 궁금하실 것 같냐면 저희가 어쨌든 샘플러는 그냥 일종의 그 샘플링을 하는 거고 에스티메이터는 그 옵저버블을 주었을 때 그 옵저버블에 대한 측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측정이 아니라
맞죠? 그 평균값을 구하는 건데 사실 샘플링하는 기능만을 이용해가지고 에스티메이터를 그대로 그 평균값은 구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X 옵저블에 대해서 측정을 하겠다 하면 이제 회로 마지막에 하다마다 가해가지고 뭐 G 베이시스, X 베이시스 메저로 바꿔가지고 뭐 할 수도 있고 그 어쨌든 모든 옵저블들은 파울리 연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쫙 풀어서 쓸 수 있으니까 뭐 이론상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샘플링을 이용해가지고 에스티메이션 하는 애초에 에스티메이터가 그런 원리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에스티메이터랑 객체를 또 따로 만든 이유가 이렇게 평균값을 구하는 경우에는 이 평균값들을 보고 에러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에러 미리게이션이 가능해요. 막 어떤 오류가 있으면 양자 컴퓨터 오류를 낮추는 거는 쉽지만 오류를 높이는 거는 낮추는 건 어렵지만 높이는 건 쉽잖아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실행시킨 결과 그 뭐 추정값 그 이런 옵저버에 대한 평균값을 딱 구하고 그다음 오류를 높이면 이제 또 추정값이 좀 다르게 나오겠죠. 다음 노이즈를 더 높입니다. 그럼 추정값이 또 다르게 높이면 그걸 이제 외삽을 시키는 겁니다. 엑스트라폴레이션 시켜가지고 그럼 노이즈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겠냐 이런 걸 또 이제 추정해가지고 에러 미티게이션 이런 작업들도 하거든요. 그런 걸 이제 더 유용하게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에스티메이터 객체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정보는 이 프리미티브스 가이드 이건 제가 지정한 이름이고 그 IBM 퀀텀에 여기 API 레퍼런스가 이제 주로 코딩할 때 많이 쓰는 거고요. 이 가이드는 이제 처음 시작을 할 때 이게 뭐지? 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프리미티브스 여기에 많은 설명들이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제가 넘어간 막 브로드캐스팅에 대한 설명도 나오고 막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이용을 해보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키스켓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얘네들은 요게 핵심일 것 같아요. 보시면 여러 가지 키스킷 IBM에서 직접 관리하는 IBM 메인테인드 태그가 붙은 이런 AR 같은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다른 데서 관리하는 대표적 머신러닝이랑 네이처랑 파이낸스랑 옵티마이제이션도 있을 텐데 요거는 이제 커뮤니티 메인테인드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리카르도 하고 이제 다양한 것도 있어요. 큐퐁도 되게 재밌는 그 게임인데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그것도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에코시스템이 있는데 여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Contribute to an existing ecosystem project. 여기에 기여를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당신의 프로젝트를 제출해가지고 에코시스템에 넣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기존의 큐스켓 SDK 그 정식적인 IBM에서 관리하는 그 큐스켓에도 이제 당연히 이제 풀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풀 리퀘스트 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이 에코시스템에 이제 프로젝트를 추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길게 했네요. 네, 성근님 발표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굉장히 재밌게 들었고요. 다른 분들은 좀 어떠셨나요? 준영님 말씀하실 왠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키스킷 모듈을 좀 설치해가지고 하루 이틀 사용해보니까 전에 설명하신 것도 그렇고 제가 본 바로도 그 모듈에 있는 함수들이 되게 디프리케이티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그런 모듈 라이브러리 같지 않게. 근데 왜 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직접적인 양자 컴퓨터 지원 중단 때문에 그런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그러니까 네. 기존에 있던
뭐 네. 객체라 그 클래스라든가 메소드들이 막 사라지는 걸 되게 많이 아, 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렇죠? 그걸 deprecated issue라 그러는데 아, 그런 네.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원래 오픈 소스에서는 그런 지원 중단을 뭐 함부로 잘 안 하고 다음 버전이 되더라도 이제 기능 유지가 되게끔 최대한 신경을 쓰는데 이게 안 그런 이유가 직접적인 그 양자 컴퓨터가 연결돼 있기 때문일까요? 맞아요. 맨날 이제 막 warning deprecation 될 거다 막 이러는데 그게 어 이제 양자 컴퓨터에 직접 그러니까 뭐 요청을 하잖아요. 그럴 때 뭔가 형식 같은 게 바뀌나 봐요. 지금 제가 이제 뭐 실제 양자 하드웨어에 쏘는 사용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되게 기초적인 거고 막 세션이라는 걸 설정해 가지고 제가 어떤 특정 잡을 하는 동안 그걸 장악하는 기능도 있어요. 어떤 양자 컴퓨터를 내가 잠깐 동안 좀 붙들고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하고요. 이제 그런 기능들을 아무래도 제공하다 보니까 기존의 기능은 없애야 될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고 또 이제 굉장히 최적화를 많이 시킨다고 해요. 코드 최적화도 많이 하고 이 양자 회로 서킷들을 뭐 트랜스파일레이션이나 이런 거 할 때 최적화하는 막 새로운 기법들도 많이 개발을 하고 하는데 이제 옛날 것들을 이용하면 아무래도 양자 회로가 최적화가 덜 되다 보면 실제 양자 컴퓨터 올렸을 때 또 오래 돌아갈 테니까 뭐 그런 것들을 우려해 가지고 막 계속 디프리케이트 시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 예, 그 답변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데, 아까 전에 무슨 런타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직접적인 퀀텀 하드웨어랑 그 작업 연결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게 무슨 작업 대기시키는 알고리즘 같은 게 완전 바뀌어서 뭐 그런 걸까요? 네, 대충 뭐 네, 그런 그게 느낌이 드는데. 한 번 완전 바뀐 적이 있었어요. 네. 뭐 그것도 막 설명이 어딘가에 요거다. execution modes. 음, 막 막 막 이렇게 작업 배분하고 막 어떻게 바뀐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아주 기초적인 것만 저는 해봤고, 오늘 작성해주신 그런 사용 예시 코드 같은 걸 보니까, 추상화가 보통의 그런 오픈소스 모듈의 추상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네네. 키스킷이 조금 막 되게 좀 야생의 그런 느낌? 약간 원칙을 살짝 개발 그런 그 원칙은 조금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런 추상화만 잘 해도 좀 사용하기가 편하고 물리하는 사람들이 더 이해하기도 편한 작성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모듈을 조금 바꿔 나가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그런 모듈 시도를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음. 어. 맞아요. 이게 진짜 좀 야생의 것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른 거에 비해서 진짜 말씀하신 예, 대로. 좀 더 세세하게 막 건들 것도 많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그만큼 원하는 바대로 조정은 할 수 있긴 한데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음, 확실히 복잡한 것 같긴 합니다. 뭐 페니레인이나 다른 SDK들에 비해서. 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이제 저도 나중을 위해서 API 키를 한번 받아보려고 그랬는데 네. 저는 가입하려고 했더니 뭔가 그 가입이 막히면서 링크를 하나 보여주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하게 하더라고요. 그거 입력하면은 다 해주는 건가요? 아직까지 승인이 안 나길래.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어, 체험 가입? 뭐, 그런가요? 그럼 다른 분들은 오래전에 어떻게 하는지. 네. 오래전에 가입하실 때는 그런 절차는 없었나요? 네, 제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게 맞다면 아마 그냥 이메일 인증 그것만 하고
가입이 됐었던 음.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 예. 조금 더 네. 알아봐야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한 게 이게 야생의 느낌이 난다는 게 이게 혹시 이제 그 QASM을 컨트롤하는 그 파이썬 언어여서 바로 이제 컴파일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QPU 소자에 시뮬레이터더라도 그래서 더 세세하게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닐까요? 저 이 부분은 잘 모르고 한 말일 것 같은데 그런 거랑 관련 있을까요, 주님? 혹시 하드웨어나 이제 그런 컴파일 쪽에서 이렇게 만약에 하이라키가 조금 더 하드웨어 쪽에 가까우면 그런 이런 코드가 필요한 건지. 아, 그건 그냥 메소드 사용하는 방식이 조금 덜 직관적이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덜 보통의 그냥 직관적이다. 머신러닝 같은 그 라이브러리만 봐도 네네. 뭐, 점 뭐 이런 식으로 메소드가 실행되지 자꾸 막 그렇게 뭘 감싸고 막 뭘 않는 걸로 알거든요. 그냥 음, 언어의 그 깔끔한 정도? 그냥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뭐 그렇게 될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뭐 제가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또 그 이유를 알게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아, 맞아.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네네. 그 쇼어 알고리즘 같은 거를 지금 실제 양자 컴퓨터를 사용해서 풀어볼 수 있는 건가요? 전에 처음에 제가 성규님 발표 들은 게 제대로 한번 들어본 게 그 프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퀀텀 프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을 직접 하드웨어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쇼어 알고리즘이 뭐 풀리나요? 그 소인수분해 문제를 좀 풀어볼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아, 네, 네, 근데 퀀텀 프레 트랜스폼도 그 이게 큐빗이 적을 때는 잘 되는데 QFT가 이제 큐빗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페이지를 엄청 조금 움직이거든요. 그게 아, 예. 2의 몇 제곱분의 2파이 뭐 세타 막 이렇게 돌리니까 음, 그래가지고 큐빗 수가 많아질수록 많아질수록 이 각도를 굉장히 익스포넨셜하게 작게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음, 제가 장난으로 해봤을 때는 15는 3 곱하기 5 이거는 됐거든요. 제가 예전에 아, 해봤을 때. 네. 근데 그것보다 많으면 어, 아마 잘 안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이제 현실적으로 사용하기는 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구나. 그러면 지금 사용자들에게 허용된 그 큐빅 시스템이 몇 개 큐빅 시스템인 거예요? 120 몇인가요? 아까 뭐 그렇게 옵션에서 그렇게 설정하는 걸로 봤는데. 네, 127 큐빗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음, 근데 그렇게 멀티 큐빗이 꽤 되는데도 네, 뭐 아까 뭐 에러가 막 꽤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페이즈가 조금씩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도 에러가 결국 그 페이즈 조금 움직이는 거를 묻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쇼 알고리즘 같은 게 제대로 효율적으로 빠르게 작동하지 않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에러 네, 때문에 예. 네. 에러도 있고 지금 사용하신 건 다 127큐빗짜리 3개네요. 아, 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네. 그리고, 그리고 약간 이거 보시면 그 127큐빗짜리를 또 다 인테그먼트 시킬 수가 없는, 막 중첩시키거나 그러기 힘든 게 이게 그, 초전도체 큐빗 특성상 이제 인접한 애들끼리만 그 연산이 가능하고 2큐빗 연산이 가능하고 그래가지고 이 0번째부터 126번 막 얘네들끼리는 이제
얽히게 하려면 막 수압 해가지고 막 가야 될 텐데 그러면 쓰레기 값이 나오게 돼요. 이게 오류가 계속 쌓여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슈어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어 잠시만요. 그게 아마 막 컨트롤 페이즈 게이트들이 많은데 그 QFT 같은 경우는 그게 되게 애매할 거예요. 이런 거에서 돌리기 위해서는. 네. 어, 지금 보여주신 화면은 네. 그 126, 127개 큐빗의 네. 그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 화면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이렇게 격자로 연결된 거는 실제 의미가 물리적으로 있는 건가요? 네, 서로 네. 연결된 노드 링크가? 네. 그게 서로 인접한 큐비트들끼리의 관계예요. 제가 실제 하드웨어를 잘 아는 건 아닌데, 막, 네. 트랜스몬 큐빗은 막 공진기 오실레이터로 이용해가지고 막 연결이 돼가지고 투 큐빗 게이트 가고 그런다고 알고 있는데, 얘네들이 아무래도 평면에 놓이다 보니까, 네. 그, 막 모든 큐빗들끼리 다 연결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음, 칩의 평면에 놓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저게 네. 그 트랜스몬 큐빗을 제어할 때 뭐 레조네이터도 옆에 붙는데 이제 그 XY 게이트, XYZ 게이트를 컨트롤할 때 컨트롤 라인이 또 따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2차원이라고 하면은 그 컨트롤 라인을 이제 아예 매트릭스로 배열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어 IBM 같은 경우는 이 격자 구조를 이제 유닛 격자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어 구글에 검색하시면 나올 건데요. 뭐 하나는 그냥 1D로 그냥 쭉 하나하나 연결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면적 효율이 안 좋아서 몇 개씩 격자 형태로 만들어서 배열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하드웨어상으로 그 트랜스문 큐빅 배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 아, 유닛들이 네. 하나씩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음, 음, 진짜 되게 재밌는 분야인 것 같아요. 이런 실험 장비가 그냥 뭐 이론 연구실, 실험 연구실, 그러니까 이론 주제든 실험 주제든 이런 장비를 그냥 오픈 소스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그냥 방구석에서 정말 기지발랄하기만 하면은 꽤 연구할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아서 신기하네요, 정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음, 그 추가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구글은 이제 게이트몬 방식으로 이제 그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또 좀 지금 IBM이랑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구글의 이제 컨트롤 슈프리머시 그 논문 보면은 얘네들은 무슨 격자 모양의 이렇게 뭐 막 X니 뭐니 막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실제 하드웨어 배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튼 걔네들은 하드웨어에 따라서 이제 실제 구현되는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상에서 보는 모양도 달라지는 게 불균성이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음. 그 저도 살짝만 하나만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트랜스파일을 시킬 때 원래 그런 논리적인 회로에서 이제 어떤 이런 실제 하드웨어가 돌릴 수 있는 그런 게이트들 단위로 분해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매핑을 시켜줄 때 만약 2큐빗 게이트를 우리가 2큐빗 양자를 만들었다 하면 이 0번부터 126번째까지 큐빗 중에서 가장 좋은 연결성도 가장 좋고 각각의 오류도 가장 적은 그건 2큐빗을 딱 고르는 겁니다. 막 그런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막 하더라고요. 그게 막 MPC 막 문제다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아까 막 MPC 문제다 막 이랬던 게 그 문제입니다. 네. 음. 좀 전에 그 퀀텀 스프리머시 논문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 네네. 제가 지금 그 논문 네이처에 있는 거 찾아봤는데 네.
이게 뭐 구글에서 발표한 뭐 약간 그 양자 컴퓨팅의 좀 변환점이 되는 논문이었을까요? 일단 주장은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은 사실 이게 뭐 뭔가 양자 알고리즘적으로 뭔가 그런 컴퓨팅 파워를 증명했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네. 사실 그냥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로서 이제 그 난수를 막 생성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기존의 컴퓨터로는 못하는 걸 그냥 보였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 이게 슈퍼컴퓨터를 봤을 때 슈퍼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그 메모리의 양이 있는데 이제 큐비치 50 몇 개만 돼도 이제 현존하는 그 슈퍼컴퓨터로는 그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만드는 그 시간 그리고 그 효율, 에너지 이런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큐비트 뭐 몇십 개로는 그 중첩된 상태를 얽혀서 이게 한 번에 많은 걸 다 이 공간을 다뤄서 랜덤한 숫자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게 어 기존에 못하는 걸 했다 해서 퀀텀 시프리머신인데요. 이게 논란이 많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어떤 입장에서는 사실 그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뭐냐면 기존의 고정 컴퓨터로 이제 텐서플로우나 아니면은 뭔가 다른 방식을 이용해서 이제 010에 중첩된 방식을 이제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고전적인 그런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트랜지스터 데이터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로직을 바꾼다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식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 고전으로도 큐비트 100개까지 구현할 수 있다. 뭐 그런 논문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퀀텀 슈프리머시가 이게 의미가 떨어지죠. 요런 쪽으로 연구 많이 하고 있는 게 중국 쪽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 당시에는 퀀텀 슈프리머시인데 이제 그 슈프리머시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왜냐면 고전이 막 고전으로서 현재 현존하는 슈퍼컴퓨터로 뭐 큐비트 뭐 100개까지 구현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거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컨텐츠 슈프리머시는 이제 없는 거냐 이렇게 할 때 또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면 똑같이 같이 계속 큐비트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고전이 못하는 거를 계속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컨텐츠 슈프리머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컨텐츠 시뮬레이터를 발전시키는 게 나중에 양자 컴퓨터의 알고리즘들을 증명하는데 또 사용이 될 거여서 같이 발전하는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때는 그런 의미로 쓰긴 했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